공화국, 그 민주공화국 수립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활용점정이 바로 오늘의 탄핵 의결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나라는 국민들이 지켜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지배자인 왕이 국민과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칠 때 백성들이 무장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동학혁명 때 농민들이 싸웠습니다. 일제가 강점했을 때 3.1 만세 혁명운동으로 만주의 벌판에서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기득권자들이 차지했습니다. 해방된 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던 매국 세력들이 다시 복귀해서 지배했습니다. 그 세력들이 독립투사를 탄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이 나라 국민들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목숨을 빼앗아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4.19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겼습니다. 절반의 승리를 했지만 그 결과는 역시 매국 세력인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찬탈해 갔습니다. 박정희의 인권 침해, 국권 찬탈, 그 많은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가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만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한국의 경제 개발은 서구 선진 국가들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냉전 체제 하에서 대결하고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한 결과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제3세계로 취급하고 경제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왔지만 이 세 개의 나라는 예외를 뒀습니다. 집중 지원한 이유는 이뻐서가 아니라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민주주의,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일, 일본, 한국 중에 가장 나쁜 쪽으로 발전한 것이 한국입니다. 재벌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이 나라 기득권자들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독재했습니다.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은 내분으로 정권이 종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란이 시작됐고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80년 5월에 싸웠습니다. 광주에서는 목숨을 걸고 수백 명이 죽어가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전두환의 집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암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87년 거리에서 치열하게 죽어가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 6.29 선언으로 노태우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권력이 연장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역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의 성공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퇴를 고민해야 되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오로지 촛불에 의지해서 대통령이 퇴진을 얘기해야 되는, 퇴진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또다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득권자들이 체제 변화를 통해서 제3지대니 뭐니 이런 걸 통해서 또다시 기득권자로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또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이 투쟁의 결과물을 기득권자들이 다시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이 잘못된 부당한 기득권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게 될 겁니다.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 오늘의 싸움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은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제를 밀어내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측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 노동,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통일, 대북관계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불공정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이 나라 문제의 핵심입니다. 격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자원과 기회와 역량은 일정합니다. 이 자원과 기회와 역량이 공정하게 배분될 때, 공정하게 배분되면 그 자원과 기회와 역량들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기 때문에 희망과 꿈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경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힘센 자들은 법을, 제도를, 경쟁을 빙자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배분은 기여한 만큼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는 작은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 이상의 지나친 초과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재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첫 번째 눈에 띄는 책임자로 지적하고 그를 탄핵하고 퇴진시키려고 하지만 그는 그야말로 머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원고조차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과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 그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몸통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바뀌어도 정치 세력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재벌을 포함한 기득권 체제입니다. 특히 재벌들이 이 나라의 중심적인 부당한 기득 세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또는 진보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합의했던 것, 공정한 세상, 합법적인 세상, 상식적인 세상, 원칙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힘의 원천은 돈입니다. 이 돈을 다 장악하고 정치 권력조차도 좌지우지하는 곳이 바로 재벌 5%도 안 되는 작은 지분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 경제 대부분을 장악하고 100%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부당한 내부 거래, 부당 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립니다. 재벌의 가족이 하나 생겨날 때마다 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당한 내부 거래로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다 재산을 물려줍니다. 하청업체, 계열회사 이런 데다가 단가 후려치고
기술 탈취하고 부당한 착취를 통해서 부를 쌓고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언제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80%에 달하던 가계소득, 즉 노동자들 소득이 지금 62.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몫을 다 기업 측이 가지고 기업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하면 단가 우려치기로 그 이익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열심히 생산성 향상하려고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창업자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해 놓으면 다 기술 베끼고 뺏어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젊은이들 창업하는 사람들 지금은 유행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좋고 창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외로 나가라. 한국에서는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창업하면 바로 뺏긴다.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치는 나라이다 보니까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합당한 시장 경제 질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노동의 몫을 늘려야 국민의 주머니가 두터워지고 국민의 주머니가 두터워져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대기업, 재벌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하지만 소수가 그걸 다 취득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경제의 목적은 함께 잘 사는 겁니다. 경세, 재민의 약자가 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독점합니다. 기회와 자원도 독점하고 경쟁은 불공정하고 배분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체제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 뜯어 고치는 일이 엄청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합의했던 것, 이미 우리가 만들었던 규칙, 법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재벌 가문들이 재산을 빼돌리니까 경쟁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거 명백하게 배임죄입니다. 우리 형법에 배임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벌들은 아무리 부당 내부 거래해도 처벌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사주고 2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빼돌리면 이거 분명히 배임죄인데 이거 경영권이라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주주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부당한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도 이런 걸로 많이 처벌됩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처벌되지 않아요. 법대로 배임죄를 적용해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만 만들어도 사실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중소기업들은 고용 늘려서 국민들 일자리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탈취하고 단가 우려치는 거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약 그랬다면 징벌배상으로 회사 망합니다. 미국 사회가 법을 잘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준법 의식이 높아서 착해서 법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왜 법을 잘 지키느냐?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직접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징벌배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힘센 사람이 세게 법을 어길수록 많이 어길수록 많이 이익을 얻을수록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쩌다가 재수없게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기소돼서 감옥을 가도 대통령 한번 만나고 최순실한테 돈 몇 푼 집어주면 그냥 바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자들,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벌 받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힘센 사람이 장땡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시키지 마라. 노동자가 동의를 해도 52시간 이상 일하면 처벌한다. 사용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8시간, 그리고 1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그리고 그만큼 일자리를 나눈다. 그런데 실제로 52시간 이상 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무려 360만 명을 넘습니다. 이 3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누가 이러고 있느냐? 대기업들입니다. 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360만 명의 노동자들을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하고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만큼을 52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을 새롭게 고용하면 최하 20만에서 최대 80만 개까지 일자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불법만 시정해도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순식간에 늘어나는데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재벌들 편드느라고, 힘센 강자들 편드느라고 국가 권력이 편향되게 행사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법만 시정해도 일자리 늘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겨우 1시간에 6,030원 주고 있는 이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가 240만 명을 넘습니다. 왜 이 240만 명은 우리가 합의한 그 5달러밖에 안 되는 그 임금조차도 못 받고 살아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인데 우리 노동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까지 일할 때는 그냥 주던 월급 주고 8시간을 초과해서 법정 근로를 초과해서 일할 때는 주던 월급의 1.5배를 줘라.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대기업들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왜 1.5배씩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을까? 차라리 기본 월급만 주면 되는 사람을 고용하지 왜 연장 근로를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하고 있을까?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법에는 1.5배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따져보니까 0.8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편법이 동원된 거예요. 급여를 정기적으로 안 주고 다 상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연말 상여, 뭐 명절 상여, 성과 상여, 무슨 이상한 이름의 상여금을 자꾸 준 다음에 그거를 1.5배 계산할 때 빼버리는 겁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연장 근로 시키는 시간의 봉급이 더 작아요. 0.8배를 줍니다. 이게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이걸 노동부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법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용자 편을 들어가지고 상여금은 아예 기본 통상임금 산정해서 빼도 된다. 이런 식의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 지침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냈습니다.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주는 거는 다 통상임금 계산해가지고 거기 곱하기 1.5배를 줘라. 그렇게 했더니 정부에서 새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포괄임금제니 아니면은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바꿔가지고 일정한 것들은 노동부의 재량으로 지침으로 통상임금에서 뺄 수 있게 그런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노동개혁, 그들이 말하는 개혁입법이고 우리가 볼 때는 노동계약입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불법 파견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착취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직접 고용해라. 그런데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근로를 대기업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만 명입니다. 이 40만 명이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도 보수가 다릅니다. 이거 명백히 불법입니다.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이거 사내하청 불법이니까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인정해라. 판결을 하니까 그 판결 받은 사람만 바꿔주고 다 판결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 판결 받는데 5년 10년 걸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고 법을 기술적으로 어기면 어길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가 된 겁니다. 나보고 쓰는 게 아니네. 이거 발표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겨워라. 이 노동